시간에 이제 소위 말하는 버리는 패와 우리가 좀 어떤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그 중점적으로 좀 신경 쓰는 패들이 있습니다. 좀 전 쉬는 시간 전에 했던 패들은 좀 버리는 패들이었고요. 이미 지금 아주 패대기를 쳐버리는 패들이었고, 자, 지금부터 이제 하게 될 패들은 정말로 이번 달에 저희가 꼭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힘든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신 다크서클이라고 불리는 지금도 좀 보이세요? 그래서 그 다크서클님께서 그 우분투 관련된 꼭 우분투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번역 관련된 일을 좀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본인의 어떤 삶의 사상과 철학과 그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지금도 쭉 세션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청해 드릴게요. 멋있다. 네, 지금부터 제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트랜스레이션인데요. 저는 트랜스레이션을 자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공헌할 수 있는 가장 괜찮은 방법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여기에 한번 같이 참여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부족한 얘기라고 했는데요. 여기 지도가 보이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단 말이에요. 이 작은 땅덩어리 중에 나무들이 이렇게 갈려있어요.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에서 잠재적으로 오픈소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대략 한 60대까지. 이건 제가 생각하기로 한 1000만에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안드로이드 폰 덕분에 엄청나게 늘어났죠. 근데 안드로이드 폰이 이렇게 대중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번역가들이 중간에 껴서 한복을 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데 제 이야기는 98% 부족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 전 세계의 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이나 되느냐. 그 몇이나 되는 사람들, 아주 극소수의 사람 중에 저 한 사람이 내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윈도우를 쓴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한다면은 괜히 뭐 이런 얘기를 하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18% 저는 이쪽 부분에 공헌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낸 번역작은 KLDP 위키 보시면 젠투리눅스 엑스팔 기반의 핸드북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98년 2월경에 번역을 한 달여야 될 것 같아서 끝났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내용이 상당히 원문이 많이 박혀 있어서 프리케이트를 시켜놨습니다. 하지만 리눅스 GUI 레벨이 아니라 CUI 레벨에서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느냐 라는 그 빗바닥의 과정을 한번 아시고 싶으신 분은 저거를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비록 저것은 우분투 웹폰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젠투 웹폰판에 대한 내용이지만 나름 이론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놈이라는 데스크탑 사용자 환경에 대해서 지금 번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개 사이트는 항상 갱신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사이트가 보시면은 현재 한글화로 거의 번역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다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3.2가 곧 출시될 예정인데요. 아마 다음 달에 출시쯤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도큐먼테이션을 제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건 3회
인터페이스에 대해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 구글 플러스 한번 보신다면은 이 리눅스 토발즈가 그놈 3에 대해서 좀 말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이 사용자 접근성이라는 게 최대한 적게 움직이면서 짧은 시간에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인데 그놈 3의 인터페이스는 그렇지 않게 있다. 차라리 그놈 3을 쓰느니 그놈을 누구 쓰든지 SFC를 쓰는 게 낫겠다. 사실은 SFC를 쓰고 있다. 해서 지금 갑자기 SFC가 떴습니다. 사실 그다지 이렇게 윈도우즈 이런 것을 사용하시던 분들에게는 그다지 와닿지 않는 그런 인터페이스고요. 가볍고 쓸만하다는 그런 장점 덕분에 이게 뜨기 시작했죠. 우분투를 마이크. 현재 배포하고 있는 캐노니컬에서 주분투라는 걸 배포하고 있죠. 주분투를 구직을 하는 XFC가 나옵니다. 그 XFC 환경 중에 그 코어가 있고 어플리케이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 코어를 맡고 있고요. 코어 마스터 브랜치 4.1명이 나올 예정인데 내년 1월, 2월쯤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코어 마스터 브랜치는 제가 다 보정을 원래 예전에 데비안 사용자 모임에 어떤 분이 진행을 하시고 있었는데 그분이 사실상 손을 뺀 상태여서 제가 이어가지고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그냥 나는 뭔가 해주고 싶은데 공짜로 쓰기엔 좀 그렇잖아요. 개발자들도 그렇고 디자이너도 그렇고 서로에게 자기가 가진 재능을 나눠주고 있죠. 거대한 커뮤니티 속에서. 그런데 그 커뮤니티 속에 속한 내가 과연 어떤 식으로 자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위해 기부를 할 수 있을까? 공헌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용자는 버그 보고하고 기능 제한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죠. 영어로 해야 된다. 사실 영어 쓰기 싫잖아요. 한국어로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한데 왜 영어를 쓰느냐?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만 한국어로 모국어로 쓰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싶은 것은 이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해야겠죠? 결국 그 이유 때문에 이 사용자가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에 공헌을 쓰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개발자는 버그 패치, 기능 개선 비추가, 알고리즘 제한 개선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누구든 가능한 일은 전문 학술 자료를 제공한다. 이거는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연구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조금 쉽지가 않은 게 그 분야에 대해서 일단 전문적이어야 하고 현재 트렌드가 무엇인지 논문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논문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논문에서 제시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데 그 제안한 것을 논리정연하게 논문으로 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랑 못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이게 힘들 뿐이죠. 그리고 UI 디자인 클립아트라든지 이런 것들 얼마든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돈도 그렇지만 돈은 뺐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기부 문화가 완전하게 정착된 게 아니기 때문에 돈 얘기를 뺐습니다.
데리바테라는 패키지를 참조하시면은 아마추어에서 프로까지 전 세계 모든 디자이너가 큰 노력을 들여서 만든 그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하게 될 화두 트랜스레이션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포함해서 대학교 올라서 영어를 적어도 7년 이상 배우셨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를 못한다는 얘기가 참 많긴 한데 못하는 편은 아닙니다. 노력을 안 하는 편이죠. 할 수 있어요. 근데 트랜스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트랜스레이션은 마티마의 트란스라프스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는 중세세기가 대략 14세기 중엽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라고 해요. 이것은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아시겠고요. 여기 부분을 빼고 트랜스만 따로 의미를 보자면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뭔가를 옮겨간다거나 뭔가 전달을 한다는 의미가 있죠. 트랜스레이션은 이쪽의 입장을 듣고 의미를 그대로 자기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고 이쪽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이쪽 입장에 것을 넣어서 주는 겁니다. 조건은 의미가 변형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트랜스레이션의 정확한 의미는 A라는 언어에서 B라는 언어로 의미를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언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보기로 하죠. 이거 참 논란이 많아가지는데 F는 아닙니다. 산을 표현한 수화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손가락 모양이 한자에 외산자리가 이렇게 있죠. 이건 수화고요. 그리고 이게 뭔지 TV에서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TV에서 소리만 나온다면은 청각 장애우들은 과연 저것을 뭐라고 생각을 할까? 안 좋은 의미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막을 통해서 의미를 시각화해 줍니다. 두 번째, 인베스터 어쩌고 그랬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하는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사전이죠. 인베스트에 대해서 저희가 참 잘 나와 있네요. 잘렸어요. 왜 잘렸게요? 제가 크리막스에서 그냥 가져다가 붙여놨거든요. 사실 집에 스캐너가 있었다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라다가 보여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예로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로 어떤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금융카드 회사 재무보고서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직원들 시켜. 직원들이 개발자인가 보죠? 개발자한테 가르칩니다. 이해라 1! 쉬지 말고 이해라. 그래서 직원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내고 회사에서 시킨 재무보고서를 마무리 짓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상가의 요구사항이 있죠. 이 요구사항을 의미를 채색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문서입니다. 스펙시피케이션하고 디자인 도큐먼트가 있죠. 이 문서를 보고 프로그래머가 분석을 해서 이 요구 조건을 프로그램 코드로 전환시키고 그림에 대해서는 리소스로 줍니다. 수리도 있겠죠. 이것을 컴파일러에게 시켜서 머신 인스트럭션과 바이너리 데이터로 바꾸죠.
이 화살표 과정 하나가 트랜스레이터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처음에는 프로그래머라는 번역가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컴파일러라는 번역가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번역을 개발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제가 생각하는 번역은 그냥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프로그래머는 사람이 얘기하는 자연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바꾸기 위해서 사람의 자연어를 일단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컴파일러에게 시켜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바이너리 데이터와 인스트럭션 코드로 바꿔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이라는 과정 자체가 다 개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번역의 형식은 이렇죠. 이게 왜 그런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구 조건에 대해서 의미가 전혀 바뀜없이 그대로 전달이 돼야 하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주관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안 보신 분 있으시다면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번역의 현실 중에 하나인데요. 오역발역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근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조작된 거라고, 조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웃기려고 스캔한 거죠.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번역이라는 두 가지 과정을 나눠보자면, 자동화 가능한 번역이 있고 자동화 가능하지 않은 번역이 있죠. 자동화 가능한 번역은 컴파일러가 가지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타입하고 타입3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컴파일러 시간에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로 시간에 배울 수 있고요. 이건 좀 스킬하는 사람이 로지컬 스트럭처러하고 그래서 언어적 의미의 물리적 구조라는 그런 1955년에 쓴 책에 어떤 특정한 문법 구조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또 다른 새로운 문법을 만들어내고 문장을 만들어낸다라는 이론을 제창을 하면서 언어를 타입 0부터 타입 3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 설명을 하자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나머지 부분은 이야기를 생략을 하고요. 타입 2는 프로그래밍 언어고 타입 3는 정규 표현식이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컴파일러를 통해서 심볼화된 기계어로 바꿔주죠. 이 기계어를 최적화시켜서 실행 파일로 만들어주는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저는 단지 이 부분만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컴파일러 구조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프론엔드 사이드랑 백엔드 사이드가 있는데, 프론엔드 사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다 처리를 해요. 백엔드 사이드에서는 심볼화된 머신 랭귀지를 옵티마이징해서 더 빠르게 최적화를 시키고 실행 파일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최적화 부분은 번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뺐습니다. 그리고 타입2와 자연어 일부에 대해서 자동화 가능한 번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펄언어로 시를 쓰는 코드가 있는데요. 그걸 뒤져보시면 나옵니다. 역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이런 예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자동화 가능하지만 번역이죠. 자연어와 자연어.
자동화 가능한 번역은 자연어와 자연어 사이에 완벽한 자동화가 가능한 번역은 사실상 없습니다. 거의 가능한 것이 서유럽어랑 영어 사이가 번역이 되긴 하는데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게 적용되는 부분은 한번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 유저 인터페이스나 기능 부분, 어떤 기능을 수행을 했을 때 안내를 한다거나 오류 메시지를 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기능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큐멘테이션. 그래서 제가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번역을 같이 하자는 얘기야. 번역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왜 참여를 하는 것이 좋으냐? 그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RTFM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원래는 Read the Fine Manual인데 이게 여러 질문에 피곤하다 못해 성질이 뻗쳐서 F 부분 임무를 맡깁니다. 이게 왜 이 이야기가 무슨 점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난 굳이 영어를 쓸 일이 없는데 왜 영어 문서를 보고 영어로 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지?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은 윈도우즈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 한글 윈도우즈 쓰시잖아요. 굳이 하루가 그래가지고 미국까지 건너가서라든지 온라인에서 영문 윈도우즈라든지 일본 윈도우즈라든지 일부러 그런 것을 외국에서 사다 쓰시는 분들은 없었을 거예요. 이 외국어의 학습을 굳이 하지 않는 분들께 강요할 이유는 없습니다. 선택할 권리를 침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윈도우즈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뭐하러 다른 거 쓰냐? 윈도우즈 안에서도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유사 프로그램이 A, B, C가 있는데 C만 한글화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영문화되어 있다. 그러면은 결국 사람들이 C의 기능이 좀 그렇다 치더라도 A, B를 버리고 C로 가겠죠, 일단. 그리고 문서 같은 경우 번역 안 된 문서를 굳이 읽으라고 강요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연 문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냐. 내용 습득 시간 측면에서 봐서도 번역 안 된 문서가 번역 문서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리고 번역이 필요한 이유가 이 RTFM의 모순점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번역을 해주고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완전히 번역된 도큐멘테이션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윈도우즈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번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윈도우즈 정도의 번역 그리면은 이 나라의 오픈소스 쪽에 컴퓨터가 하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뭐 LS라든지 모어라든지는 간단한 그 쉘 유틸리티부터 시작해서 복잡하게는 뭐 개발 슈치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은 저희가 문서가 한글화가 돼 있지 않아가지고 영어로 된 문서를 쳐다보면서 뭐 이건 무슨 문구라 하면서 머리를 한참 긁고 잡아 당기고 그래서 막 손바닥에 펼쳐진 그 엄청난 머리카락을 보고 좌절을 하죠. 이걸 죽이려면 누군가가 같이 번역을 해줘야 돼요. 스트레스 좀 줄이려면. 현재 제가 그놈을 번역하고 XMPC를 번역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놈의 문서 번역률이 총 20% 미만이고요. XMPC
경우는 굳이 문서 번역을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클릭하다 보면 사용 방법이 다 나오니까 굳이 그 간단한 거 가지고 뭐 문서를 만드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난 컴퓨터에 아무것도 몰라. 클릭을 하면 뭐가 나타날지 참 무서워. 이거 누르면 지워질 것 같아. 시스템이 나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초등학교 유치원대로 돌아가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누구예요? 컴퓨터가 선생님이죠? 학교 선생님 중에 컴퓨터 선생님이죠? 선생님께 찾아가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참 막막해. 뭐라고 하실지 몰라. 두려워. 그러면 결국 의지할 수 있는 건 문서밖에 없어요. 책이죠. 이 책을 번역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잘 못하는 것에 자연어 번역이 있죠. 개발자 중에 뭐 2개 국어, 3개 국어 막 해가지고 앞에는 5개 국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죠. 전 세계만은 다 못해요. 그놈 집계는 175개 언어입니다. 이 175개 언어를 개발자 혼자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에 사는 이 전 세계 공통어를 잘 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 부분에 공헌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자는, 자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내 프로그램이 누군가에게 유용하게 돼서 그것이 전 세계로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 꿈이죠. 내 이름을 알리고,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것도 원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개발자들이 가장 무심하는 부분이 언어 장벽인데, 언어 장벽 때문에 소프트웨어 배포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영어 못하는 개발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은 잘하는데 영어만 안 되니까 이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의미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 의미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트랜스레이터죠. 이게 우주정수식.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부터 얘기가 나오죠. 2분 유명하잖아요. 이거 몰라도 돼요. 영어 발음은 몰라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어떤 영어 문장을 봤을 때 그 문장의 의미를, 핵심 의미를 전혀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할 수 있으면 그것도 됩니다. 사실 영어를 엄청나게 잘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미지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역이 쉬운 게 아니다. 처음엔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번역을 하려면 간단한 단어부터 시작을 하는데 조금 단어가 복잡한 게 나온다든지, 딱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든지, 뭐 모르는 수어가 나온다든가 문장이 굉장히 길어진다고 하는 건 막힙니다. 하지만 이것을 뭔가 해보려고 자꾸 시도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쉬운 게 아닐지는 몰라도 해보다 보면은 꾸준히 올라옵니다. 그리고 번역은 남에게 퍼주기만 하는 노가다다. 저 같은 경우 참 번역하면서 네거티브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내가 이걸 하면서 굳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거라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대학생분들 졸업하시려면 토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준 점수 채우고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하시면은 단어 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 점수는 올라갈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졸업 언어 시험을 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탭스에서 단어만 보고 나머지 그냥 번역하고 놀았어요. 번역하고 10시 땡 하면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게임하고 그 중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가지고 번역만 하다가 가서 시험 치는 데 붙었어요. 근데 농담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번역할 볼 사람이 없어서 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렸을 적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고는 누군가는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영어를 못해서 번역을 못한다. 그건 위랑 똑같은 얘기고 번역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축소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 지금 당장 토익거라고 하면은 300몇 시점, 400몇 시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냥 하잖아요. 그럼 보시면 아실 텐데 웃긴 번역도 있지만 참 괜찮은 번역도 있습니다. 작법이죠. 작법이긴 한데 해보시면 쉬워요. 발번역하는 게 포함되는 게 낫다. 발번역이 참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쓰는 거 봤을 때 창피합니다. 창피한 것도 있긴 한데 발번역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조언이라든지 욕이라든지 일단 의견을 다 받는 게 좋아요.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게 좋은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 하면서 배우면서 실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내 실력을 쌓아가는 번역을할까? 아닙니다. 번역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번역하는 것도 아니고 내 실력을 뛰어나서 번역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스트 프로그램. 번역하면 누군가 알아줄 것이다? 그럼 네가 같은 얘기죠? 알아줄 사람 없어요. 누가 얘가 번역했는지 내가 번역했는지 알겠고요. 그냥 쓰기만 하면 되죠. 윈도우즈 잠깐 보실까요? 이 윈도우즈 한 명이 한글 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죠?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번역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죠. 번역 준비. 노트팀에 가입합니다. 제가 있는 XFC 팀도 있고, 그런 팀도 있고, KD 팀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노트팀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노트팀에 가입하시고, 터미널을 열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파일이 나옵니다. 파일은 PO나 POC나 M나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가끔 PHP라든지 HTML이라든지 이런 원문이 그대로 담긴 소스 파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번역하는데 전혀 시작이 없죠. 문장 부분만 번역해서 소스 저장소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외국에 있는 프로그래머가 땡스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번역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새로운 버전이 리리즈돼서 내가 번역한 그 프로그램이 나오면은 왠지 모를 감정이 살짝 밀려오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우분투를 요분투로 발음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분투 사이트 보시면 우분투라고 발음하고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랑 똑같은 고유명사죠. 우분투라고 발음하시지 말고 우분투 발음하시고 그래 있습니다. 번역 절차는 이제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생성을 합니다.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국제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소스를 따시고 SQL 텍스트를 통해서 메시지.POT를 생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메시지.POT를 통해서 이제 여기 아래 보시면은 프로그램 이름이 작게 나와 있는데 POET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POT로부터 카탈로그 추출을 하는 일을 선택을 하시면은 카탈로그를 추출을 하고 이제 번역자 이름이라든지 단체 소속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그 번역자가 소속된 그 나라에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인지를 묻는 창이 나오고 이 창을 입력을 하셔서 넘어가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원문이 있고 왼쪽에 원문이 있고 오른쪽에 번역 부분을 쓰는 칸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씩 클릭하셔가지고 문장 단위로 번역을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할 거는 이제 한국어를 하는 거죠. 여기 밑에 뭐 TRB, 뭐 ZC, CNBT도 있는데 터키이고 중국이고 독일이겠죠. 뭐 이건 몰라도 상관없는 얘기지만 장치를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여러 나라에서 번역가들에게서 받아서 애시메시리스라는 곳에 몰아넣고요. 이것을 컴파일
코스 쪽에 보시면은 이제 기본 설정 항목에 들어가시면 이제 언어 설정 부분이 있잖아요. 언어 설정을 하시면은 설정한 언어에 따라서 언어가 올바르게 나오죠. 윈도우즈 환경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게 언어별로 IP 키지를 제한 작성된 바이너리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번역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젠투나 오부트 같은 경우는 버퍼 트래킹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회원이 아닌 경우는 이슈로 올려가지고 이따 먼저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회원 가입을 하시고 이슈를 올려서 내가 번역을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한다 라는 식으로 버그 보고 계신 분 올려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놈이라든지 XFC라든지 우분투 등으로 호티메도 있죠. 그 저기 스태틱스 시스템 같은 건 아니라도 이렇게 뭐 번역물을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어디 런치패드, 예, 런치패드에 그냥 통계관리 시스템 같은 거 올려주시면은 이제 그것이 각 프로그래머에게 1대1로 전달돼가지고 반영이 되죠. 가끔 어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소스코드 매니지먼트에 직접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젠투 분석 프로젝트를 사실상 공식적으로 시작한 게 이번 달 초예요. 그 이전은 비공식이고 KLPT에 올라간 건 비공식이고 이제 공식을 시작했는데 공식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멤버로 승인이 되려면은 일단 테스트를 거치고 테스트를 거쳐서 인증이 되면은 CBS 계정을 받게 돼요. 계정을 받아서 여기에 내가 번역한 내용을 올려줍니다. 그놈이나 K 같은 경우도 컴퓨터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 직접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번역자들은 이 커밋을 하다가 저장소를 꾸이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제 커밋을 하는 분들이 그것을 담당을 하고 보통 번역가들이 커밋을 안 해요. 결과를 커밋한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번역관리는 이런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번역팀이 간단하게 소개가 되는데 일단 번역팀에서 요구하는 규정 같은 게 있으실 겁니다. 우분투 팀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여기 팀에서도 내부의 규정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그분 팀도 XFC도 그렇고 어떤 문맥상의 그 뉘앙스라든지 이런 표현하는 것들에 대한 규정이 암묵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용어 번역 규칙이라든지 제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추천하고 준수를 하고 뭐 간결한 번역을 위해서 뭐 가정적인 단어의 생략, 뭐 만약과 같은 단어의 생략인데 이거는 뭐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생각할게요. 단축법 준수, 되어진다 같은 식의 표현은 표준법에 어긋나는데요. 어쩌다가 되어진다 같은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만 씁니다. 다시. 그리고 완벽한 직역 이력보다 다른 의미 전달을 위한 올바른 한국어 표현이 중요합니다. 아니라든지 아니라든지 된다 된다 이런 것들. 인터넷에 참 이런 글을 맞추고 틀려놓고 자기 이거 잘했다고. 근데 맞추고 가지고 저는 이게 포장하는 성격이 아니라가지고 어지간하면 태클은 안 거는데 정말 중요한 게시물 같은 경우는 이건 태클 바로 하겠다고 맘먹고 태클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니던 맞춤법 시험을 보면은 항상 1등을 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맞춤법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문을 쳐놓고 한글 워드 프로세서에 복사를 해서 맞춤법 검사를 하면 그때문에 빨간색이 다 쳐져 있어요. 이게 발번, 결국에 이게 또 발번역의 어떤 요소가 되는데 발번역 되었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발번역 된 거 그냥 제출하시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냥 내버렸는데 어떠냐? 그러면은 참 IRC 들어오시면 참 많은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번역할 게 없어요. 내 생각에는 이랬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를 자신이 중립적 입장에서 적당하게 받아들이고 그것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문장을 그냥 깔끔하게 만들어 주시고, 만약에 내가 번역한 번역문이 이미 릴리즈가 돼버렸다. 이거 큰일 났네. 그렇다고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버전은 이미 넘어간 거고 다음 버전에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번역한 것은 검토를 여러 번 해줘요. 여러 번 할수록 좋은 게, 내가 아무리 잘 번역했다고 생각하는 문장이라도 나중에 보면은 의미가 되게 이상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혹시나 하는 그 릴리즈 되고 나서의 그 창피함을 피하려면은 여러 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요. 사실 들으시면서 좀 무슨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번역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막막하고 힘들고 말 그대로 3D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근데 프로그램에 대한 번역은 양이 많지 않습니다. 도큐먼테이션 같은 경우는 밖에는 센텐스가 3,000개 넘는 경우가 있는데, 도큐먼테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요구를 안 하니까 하고 싶은 걸 하는데 그냥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한 300개, 500개 이 정도 되면은 좀 양이 많긴 한데, 이 정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해서 내가 만든 번역문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릴리즈 됐을 때, 딱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내가 번역한 것들이 나왔을 때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음지에 있는 사용자들이 내가 번역한 것을 통해서 자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느낌. 혹시 샘플 있어요? 셀프요?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하신 것 중에 이거를 이렇게 했다 한 나락 정도 해서 조금 더 볼수 있지 않나요? 예. 시간 관계상 너무 길게 할 수 없을 것 같고, 샘플 하나 보면 이건 이렇게 좋겠다 이런 거. 이게 관심이 샘플. 이게 지금 제가 한동안 빌어먹은 거짓말입니다. 이 빌어먹은 거짓말은 어디서 왔냐면 마크트웨인이 얘기했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거짓말, 두 번째는 빌어먹는 거짓말, 댐드라이스라고, 세 번째 통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참 잘 이용해 먹는 게 통계죠. 이 통계는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통계를 통해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음지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번역의 필요성에 통계를 가지고 계속 들먹여서 이 통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번역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면 내용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헷갈리게. 여기서 제가 샘플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원문이 왼쪽에 나오고 번역이 오른쪽에 나오고요. 실제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은 화면 하나에 있습니다. 사람 이름 같은 경우는 보통 번역을 하지 않고요. 그대로 쳐주고 이메일도 쳐주고, 그리고 이 번역 결과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라이선스 부분
대문자로만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라이선스 전문인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률 같은 경우는 번역을 하면서 의미가 자꾸 바뀔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법률 문서 같은 경우는 번역을 안 하고 이렇게 본문이라든지 6월 이상의 프로젝트 이런 정상이 뜬다 이런 요소들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 주의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소스가 XML에 들어가서 컴파일이 되고 이 컴파일된 결과물은 그놈의 3.2의 도움말에서 플러스 F를 누르시면은 제가 번역한 도움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일단 예로 들어볼게요. 이게 문장이 좀 길어 보이잖아요. 이 콤마 딱 끊어버리고 콤마 앞에 따로 잘라주고 뒤에 잘라주면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단어 단위로라든지 문장 단위로라든지 잘라서 간단하게 번역을 해주시면 되죠. 자연스럽죠? 문장 따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좀. 네. 저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른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우리 발표하신 닥서클, 저는 닥서클이에요. 다크서클인데 닥서클, 당뇨 이렇게 보는 번역을 어떤 걸 먼저 이렇게 우선순위로 우리가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시나요? 여기 우분투 번역 그런 번역 따르고 어떤 건지 보셔서 얘기해 주시면 어떤 번 아까 얘기 중에 발표 중에 번역은 어떤 걸 먼저 기준적으로 이렇게 따라서 선례적으로 이걸 따른다는 거.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그 선례를 잘 모르시니까 왜 자기가 생각한 단어들을 많이 번역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떤 선례를 이렇게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를 한번 드려요. 유닛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인가? 그 번역된 서적 있죠? 김치한님 이번에 번역인가? 그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멋대로 번역하다 그런 일이 터진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준하는 건 참 부적절한데 인신공격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번역을 하는 그 어떤 단체가 요구하는 그 어떤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사용자가 봤을 때 사용자가 컴퓨터 책을 몇 번을 봤는데 이거를 보니까 어떤 문장을 봤어요. 프로토콜로 그냥 쓰면은 참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이상하게 번역이 돼서 아무리 책을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알 수 있을까요? 원선 지어보자는 이상 절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의 그 어떤 단체에서 요구하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준수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요즘은 제 생각은 그렇다고요. 이게 저도 번역수하면서 어떤 기준 따라가는 게 윈도우즈 기준을 따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윈도우즈에 익숙해 있거든요. MS 인터페이스인데 그러다 보면 근원 번역을 따라가거든요. 우분투도 근원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많이 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해드리고 발표 엑시스님이 앞에 거 따라주는 게 상위적인 거 먼저 MS가 많이 쓰니까 또 저쪽에서 쓰는 메뉴 그대로 번역돼 있고 따라주는 게 일반사람들이 비교 혼동을 대단한 거예요. 제가 근데 사실 번역 되게 이상하게 많이 해요. 농수에서 번역 이상하고 프로토콜을 번역해놓고만 이런 거 사실 제가 한 거구나. 모르고 한 거죠, 모르고. 그런 걸 모르고. 또 뭐 질문 있으시면 자 그럼 없으면 제 시간 동안 얘기해 주시는 분이 네. 근데 저기 사전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크리에이터 데이터 프로젝트인데 데이터
KUP에서 공식적으로 그 전산 용어를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찾아보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 용어에 대해서 A라는 식으로 번역을 하거나 뭐 B라는 식으로 번역을 하거나 해도 어차피 의미는 똑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경우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프로젝트 만들기, 생성하기 어디서도 똑같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 사전을 줍니다. 제가 활동하는 근원 코리아에서 로컬 팀에서는 사전을 활용을 하는데 이 사전이 꽃책이라는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KOPO 체크라는 UT가 있어요. 그것을 이거를 먼저 이렇게 다 번역을 한 다음에 SAG FMT -C 해가지고 문법 체크를 해주고 문법 체크가 끝나면은 이제 번역을 했는데 뭐 생성하기를 만들기를 했다거나 만들기가 사실 순우리말이죠. 생성하기는 한자어잖아요. 그렇죠. 이 순우리말의 사용을 권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유틸리티 형태의 사전을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어요. 사전에 명시되지 않는 단어가 몇 개 있기는 해요. 최근까지 프로그램에 어떤 용어가 존재하지 않다가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면서 그 프로그램에 또 사용하게 되는 용어가 존재를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사전에 데이터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만약에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번역을 하는데 이 용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다. 컴퓨터라든지 코디네이터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사전에다 데이터 추가시키라고 부분 추가시켜가지고 KUP인데 거기에 KUP 체크를 올려주셔가지고 체크하고 나중에 특정 컴퓨터를 수행한 다음에 코디네이터랑 컴퓨터한테 전달하고 저도 그러면 저도 질문이 있는데 KSP가 우리나라에 대한 표준 기구는 아니잖아요. 예,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냥 리눅스를 쓰고 있는 이런 커뮤니티 단위나 이런 단에서는 KLP나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어떤 규정을 따르는 거긴 한데, 예.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뭐 어떤 내용이 있냐, 왜 생성하기란 말이 나오냐면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컴퓨터 서적들, 특히 번역 서적들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 쓰는 책들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번역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용어의 현재성은 있는 것 같아요. 저 밑에 조금 보면 스플릿이라는 그 명령어를 저기서 이제 쪼개기 도구라고 해서 저렇게 좀 나오고 저게 아까 그 유닉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그분이 해석한 방법이 저런 식이어서 제 생각에 저런 표준이 된다면 이게 어떤 공식적인 뭔가 어떤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얘기들은 오히려 번역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정부나 이런 쪽에 자꾸 제안을 해서 이런 것들 우리가 표준적인 번역을 할 때 어떤 그 샘플 사례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일들이 있나요? 정부에 제안해서 앞으로 번역하는 사람들 이것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그 어떤 오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혼란되지 않을까? 그냥 지금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는 세미나를 들었으니까 이제 좀 알았어요. 근데 세미나를 듣지 않았던 또 번역을 또 하고 싶어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그 어떤 포럼도 들어가서 뭐 하고 이러지 않았는데도 그거 그냥 요새는 구글링하거나 또는 출판사에서 의뢰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PDF 문서 보고 나서 뭐 하기는 쉽지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더 많이 번역이 필요하니까 끌어들이려면 오히려 지금 번역 활동을 하는 음지에 계신 분들이 자꾸 양지로 올라오시려는 활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생각인데 그런 일들이 좀 있는지. 그 번역이라는 게 사실 뭐 이미만 제대로 적당히 해도 된다. 사용자와 개발자는 할 것 없이 긍정적인 생각을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뉘앙스라는 게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다른 예를 들자면 지금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그 디렉토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건 예전에 한번 디렉터
서류 번역이 잠깐 되었다가 삼성 컴퓨터에서 디렉 서류 번역이 되었다가 윈도우즈 이제 95, 98, DB, 1000XP 올라오면서 디렉 서류로 바뀌었죠. 지금 홀더이란데 그 이제 CLD 그 커맨드 쪽으로 가는 디렉 콜이라고 하죠. 디렉 컬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서는 디렉 털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마다 뉘앙스가 있어요. 제가 독립적이에요. 그리고 윈도우즈랑 그놈이랑 뭐 KD에서는 뭐 질문 사항이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XFC에서는 참 특이한데 하시렵니까? 라고 있습니다. 뉘앙스가 그렇게 뉘앙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번역을 더 꺼리게 되고 예. 더 꺼리게 되니까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것은 그래서 제가 그 발표할 때 말씀드렸던 게 번역을 딱 하고 나서 얘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냥 던져놓고 모르겠다 의심스러운데 그거 그냥 던져놓고 내면 돼.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번역한다 우리는 이런 규칙을 따른다라는 것을 구전으로 한다든지 문서로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해집니다. 그 커뮤니티 안에서 그놈이나 우부투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뉘앙스라든지 이런 거에 딱히 이렇게 까칠하게 이렇게 내어놨거나 아닌 것을 보고 있거든요. 의미적 따라 정확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놈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렸던 XFC 같은 군대 같은 경우는 뉘앙스를 지키는 것이 어떤 뭐랄까 그 전통 지키는 거라고 원래 그 시작했던 사람이 앞으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쓴다고 하지는 않는데 그 사람이 처음 번역했던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개선하는 게 참 중요한 거고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의 그 라이선스 분들이 특색이잖아요. 하나의 특색. 백법관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떤 색깔 같은 것들이 그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어떤 번역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전에 거 말투 되게 마음에 안 들어 다 고쳐버리네. 근데 그 번역자가 그 프로젝트 안에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번역자가 만드는 해버리면 되는데 이전에 그 어떤 프로젝트에서만 느낄 수 있는 주선 한 자, 없으면 긴 시간 동안 연습해 주신 우리 정말 눈에 다크서클 나오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신 다크서클